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나흘째를 맞고 있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 기준인 선거인단 27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라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이 대선 결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죠. 혼전 속에서도 점점 당선인 윤곽을 보이고 있는 미국 대선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나오셨고요.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도국 국제외교안보팀의 이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대선 개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바짝 따라잡으며 당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이 임박함에 따라 비밀 경호국은 이 델라웨어 윌밍턴에 경호 인력을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불복 가능성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지금 워싱턴 현지 시각이 새벽 3시인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 대선의 승부를 가를 북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거의 따라붙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막바지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94%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49.5%, 바이든 후보 49.2%의 득표율로 격차는 불과 0.3%포인트입니다. 표 차이는 2만 표 정도입니다. 한때 50만 표까지 차이가 났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후보가 거의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표는 20만 표가량으로 주로 우편 투표여서 바이든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역전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대선 승리까지 17명이 부족한 바이든 후보가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넘기게 되기 때문에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케이시 부커바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금요일까지는 대부분의 표가 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do you think we could know who won Pennsylvania by the end of today? 이 하루 전만 해도 말이죠. 이 네바다주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핵심 지역으로 이렇게 손꼽혔었는데 오히려 이 펜실베니아주에서 먼저 이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주 우세를 굳히고 네바다주를 얻게 되면 펜실베니아주 결과에 상관없이 당선될 수 있는데 네바다주 개표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오늘이라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캠프는 오늘 안에 당선권인 선거인단 270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캠프의 승리 선언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비밀 경호국이 바이든 후보가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으로 경호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상황이 지금 정말 긴박하던데요. 바이든 후보가 딱 일단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딱 동률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격전지 조지아주는 99%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표수로는 1,700여 표 앞서 있지만 각각 49.4%의 득표율로 사실상 동률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격차를 급격히 좁혔습니다. 이대로 역전승을 거둔다면 승리를 위한 선거인단 270명에 한 명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바이든 후보가 1.4%포인트 차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이든 후보도 행보를 좀 빨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에서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브리핑을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연 데 이어 이미 국정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줘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침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So I ask everyone to stay calm, all the people to stay calm. 자, 그런가 하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불복하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사흘째이던 하루 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기와 속임수가 있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선거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대선 개표 과정에서 최근 진짜 뭐 가장 박빙의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는 곳, 이 서부에 있는 네바다주죠. 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6명이 걸린 이 네바다를 이기면 이 선거인단 과반, 매직 넘버 270명의 선거인단을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네바다주 개표 상황을 살펴보고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 전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바다 현지 시각 지금 막 자정을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바다주 리노에 가 있는 이 백종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 기자, 이 네바다주 선거 당국이 말이죠, 이 정확한 개표 확인에 집중하겠다라면서 이 수치 업데이트를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새로 나온 개표 상황,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네바다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일 오후에 바이든 후보의 네바다주 득표율은 49.4%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8.5%인데요. 두 후보 간 격차가 0.9%포인트 납니다. 어제까지 0.6%포인트 차이가 났었던 데 비하면 0.3%포인트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지금 표차가 11,438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89%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캠프 측에서 네바다주에서도 이 부정 투표가 있었다, 소송을 내겠다 했는데 정확히 어떤 소송을 낸다는 거죠? 예,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말인데요. 네바다주 우편 투표자가 실제로 네바다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말소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트럼프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법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런 점을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네바다 지역 공화당 인사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만 18세가 안 된 사람들이 부정투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를 뺏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소송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주에 소송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유독 이 네바다 소송 공을 들이는 이유, 이건 또 뭐라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앞장서 지지하는 폭스뉴스의 경우에도 남서부의 애리조나주는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주만 이기면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선거인단 과반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러므로 네바다주의 개표를 꼭 좀 중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캠프 측은 다른 주의 소송에 비해서 네바다주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좀 대면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바다주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네바다 법원이 어떤 시기든 판단을 내리기까지 네바다주 개표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네바다주 개표는 우편 투표를 오는 10일 저녁까지 미국 서부 시간으로 받기 때문에 꽤 늦어질 전망이 나온 상태인데요. 관련 소송에 대해 주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여기서 지게 된다면 연방 대법원까지 사안을 들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서부 네바다 리노에서 JTBC 백종훈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네바다 현지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보죠.
자,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듣고 관련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I'd like to provide the American people with an update on our effort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our very important 2020 election.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Our goal is to defend the integrity of the election. We'll not allow the corruption to steal such an important election, or any election for that matter. And we can't allow anybody to silence our voters and manufacture results. There's tremendous litigation going on, and this is a case where they're trying to steal an election. They're trying to rig an election, and we can't let that happen. 자,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는다면 내가 이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자, 김대우 소장님 그 사실상 투표 결과에 불복 시사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미국의 역대 지도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마는 이 유력 지도자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주 무모한 그리고 아주 거의 막말에 가까운 증거도 없이 이번 투표는 조작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이런 전례가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적어도 공식적으로 불복한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개연성을 계속 열어놓는 것은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또 특히 자신의 지지자 거의 50%에 가까운 이 미국의 지지자들한테 어느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닌가. 지금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서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실제로 그 아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 공화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표를 훔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적어도 승복은 했다고 승복은 안 했고 정식으로 불복하는 그 절차 그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승복의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건데 자,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바이든 후보는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서 1시간 뒤쯤에 바이든 후보가 반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당시 트위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할 것.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 미국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전투를 치렀고 너무 많은 걸 견뎌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바로 유권자들에게도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모두들 믿음을 유지해라.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승리를 자신하면서 인내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표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나는 최종 판단을 받겠다. 이런 전략이 지금 전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인 이 대법관들의 성향상 트럼프에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안 교수님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크게는 제가 보기에는 yes and no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미국 헌법상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이 문제에서 빠지려고 노력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커지고 예를 들어서 여론도 많이 이제 중요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듣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럴 경우에 개인적인 성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언론에 알려진 트럼프 측에서 제시하는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거는 CNN이나 이런 미국 언론에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투표 용지나 투표 절차, 주 정부의 투표 절차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주마다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에서는 이걸 허용하고 저 예. 주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주에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또 반대로 보면은 연방 대법관들은 다 종신직이고요. 한 번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레거시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하는 미국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그 개표 상황을 조금만 전달을 해드리면 조지아 주에서는 현재 675표 차까지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추격을 했다는 지금 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방 대법원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조지 W. 부시와 그 엘 고어 간의 그 대선 때 불복 소송을 맡았던 승리했던 그러니까 조지 부시 측의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 소송은 승산이 없다. 이분도 뭐 공화당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뭐 제가 앞서 이 대법관, 연방 대법원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준 기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요, 이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 후임으로 네. 베럿 판사를 보수 성향의 베럿 판사를 지명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미 이 상황을 예견을 하고 포석을 깔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진보 쪽이었고 그렇죠. 9명의 대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9월에 갑작스레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리가 빈 거죠.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럿 판사를 임명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긴스버그랑 완전히 반대예요. 보수 쪽에 선 인물인데 임명 시점이 대선 직전입니다. 말이 많았지만 어찌저찌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 보수가 훨씬 많은 구도가 되면서 앞으로는 무슨 소송을 내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하게 이미 판이 짜여진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번 대선과 비슷한 일이 지난 2000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엘 고어 민주당 후보의 이 재검표 요청에 조지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가 재검표 저지 소송을 내서 약 36일간 혼란이 계속 지속됐는데, 자, 일단 김 소장님, 그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상황 좀 어떻다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 세계 언론들은 2000년도 상황,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0년 11월 7일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니냐,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에 현재 특파원으로서 현장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겉으로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부시 후보가 271석, 아주 과반에 아주 가까스로 넘은 상황이었고 이 재검표 과정에서의 그 신뢰도 문제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얼핏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지금 베이커 전 국무장관도 공화당에 승산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불복을 한데도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 대목, 그 상당히 그 가슴에 와 닿는데요. 당시에 이 엘 고어 부통령, 당시 이제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었고 부통령이 엘 고어였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해서 근소한 표차가 됐는데 문제는 이 플로리다 주에서 표 차이가 아주 근소하게 7,000표 정도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났거든요. 당시 이 플로리다의 주 법상 표 차이가 등록 유권자의 0.5%포인트 아래로 나면 피해자가 그러니까 진 쪽에서 요구할 경우에 재검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에 들어갔는데 재검표는 물론 당연히 기계식으로 했죠. 천공 구멍 뚫은 것을 쭉 기계에 돌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해보니까 당초에는 7,000표 정도 차였는데 다시 해보니까 300표 차이로 표 차이가 확 줄어든 거예요. 그 이 대목에서 이제 엘고도 변호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개표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개표로 하자. 일일이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수개표가 진행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 플로리다 주에 개표는
재검표를 하더라도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또 법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목을 걸어서 공화당에서는 연방 대법원으로 갔죠. 7일 내에 도대체 수개포가 안 된다. 플로리다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에 엘고우가 결국 승복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무려 39일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정치가 일시 마비되기도 했고 엘고우는 당시에도 미국 사회에서 승복할 줄 모르는 자라 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당시 엘고우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뿌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상이 많이 다르지 않아 따라서 판결 결과도 서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 김 소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지금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공화당 내에서 상당히 좀 이단아로서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게 우군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교수님 좀 어떻습니까? 뭐 4년 전 부셔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원래 이제 아웃사이더 출시다 보니까 전통적인 워싱턴 인사이더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바로 그 아웃사이더의 어떤 신선함이 또 미국에 있는 그 백인들 어떤 그 남성들 우리가 블루 칼라 계층에 크게 또 그 임팩트 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이번 선거에서 2016년 선거랑 비교했을 때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쪽에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아주 압승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요. 아주 상당히 경합 지역이 되는 상황이 보여지고 이거 자체는 트럼프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큰 문제가 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앞서 보셨던 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생중계 이거 관련해서도 오늘 좀 재미난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지은 기자 앞서 보신 그 생중계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방송사들이 보다가 그걸 끊어버렸다면서요? 네, 좀 재미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 3곳, MBC, ABC, CBS 이렇게 3곳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생중계를 하다가 중간에 끊었단 말이죠. 트럼프가 합법적인 표를 세면 내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필 그 순간에 방송사 3곳이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송출을 갑자기 중단을 한 거죠.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가 미국은 저녁이었으니까 이때가 뉴스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MBC의 레스터 홀트 앵커 아시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ABC 같은 경우는 데이비드 뮤어가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끊었습니다. CNN은 늘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많이 CNN은 관계가 불편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회견을 계속 중계는 했는데 중계는 그냥 끝까지 했나요? 네. 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브리핑을 이용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앞서 보신 그 기자회견 이후에 이 조지아주에선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I think the Democrats are used to this from a Republican Party that hasn't had a backbone. You're not going to see that this time around. That party is gone, and anyone that doesn't fight like that should go with it. Americans need to know that this is not a banana republic. And right now, when it's happening right here in America, and not just in Georgia, but in all over the place, but primarily in Democrat cities with Democrat control, Democrat judges. Thank you, guys. 김 소장님, 지금 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미국 공화당원들이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표를 강탈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잘 나갔던 우리 코끼리 그 공화당의 그 의기 혀를 방장하던 그 모습을 어디 갔느냐 좀 일어서 달라. 지금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 사회가 동요한다면 진짜로 그때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선언을 하고 모든 수단
사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안 교수님은 지금 김 소장님이 얘기한 그 어떤 불복 이후에 뭐 어떤 이런저런 무력 어떤 충돌 뭐 이런 진짜 미국 사회가 큰 혼란으로 갈 가능성 좀 얼마나 좀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큰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예전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뭐 폭력을 행사하고 네네네.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가해를 물리적으로 가해한다 이런 거는 사실 미국 문화에서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지지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공고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우려가 됩니다. 미국이 너무 양분화되어 있고 너무 정치적으로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역 사회 내에서의 어떤 충돌에 관련해서 지금 펜실베니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 간에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예, 보여주시죠. I support President Trump, and I have for the last 4 years. He's the best president this country has ever had, except maybe for George Washington and, of course, Abraham Lincoln. On election night is egregious, and it is absolutely unacceptable to the American people what the left has done to the election process. The mainstream media took over the narrative. They shut down the counting of the voting because they knew Trump was winning. It's unacceptable as Americans. It's unpatriotic. It's un-American, and we will not tolerate it. What do I want? I want the votes to be counted that got here on November 3rd and nothing further. I don't want the ballots that came on November 4th. I don't want the ballots that came on November 12th, December 1st, January 19th. Those don't matter because if they matter, they would have came here on time. 자, 뭐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기자, 이 펜실베니아 말이죠. 그리고 네.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우편 투표가 일부가 분실됐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죠. 네, 사전 우편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두 곳인데요. 미국 연방 우체국 자체 조사 결과인데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편 투표 약 4,200여 표 정도가 분실이 됐다고 나타났다는 거죠. 블룸버그 보도이기도 한데요. 직원들이 일부 우편 투표 용지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빼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분실 이유를 설명은 했는데 로이터는 새롭게 펜실베니아 우편물 집화장 세 곳에서 약 한 1,700표 정도를 새로 확인을 해서 개표소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편 투표를 못 믿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느 정도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앞서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런 뭐 시위 모습도 보셨는데, 자, 이처럼 뭐 미국 대선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내부의 갈등, 균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일단 보시고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Nobody, it's a fucking pandemic. And these dummies are out here trying to interfere with a federal election. They are the terrorists. This is terrorism. This is terrorist act. 예, 안 교수님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일단 뭐 미국 하면은 일단 총기가 뭐 자유롭게 소지가 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려스러운데, 자, 저렇게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침묵하도록 두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지자들의 어떤 분기탱천을 막 유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좀 그런 앞서도 잠깐 뭐 비슷한 질문을 드렸지만 정말 뭐 일부 주에서는 주 방위군들이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는데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도 가능하다. 사실 요즘에 저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주 방위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마다 이제 큰 문제가 어떤 약간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수집할 수 있고요. 예. 그거는 뭐 큰 그 자체를 방위군을 수집했다는 자체는 크게 예를 들어서 뭐 큰 태풍이 물든가 그러면 주 방위군 수집해서 주 방위군 실제 저기 뭐 구조도 도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방위군 자체가 뭐 큰 이슈이기보다는 그만큼 주 방위군을 부른 만큼 사회 분위기가 아주 나빠져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정치와 관련돼 있고 그게 또 어떤 테러리스트라든가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사이들의 갈등이 있다는 게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네. 선거가 끝나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것을 그 갭을 봉합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그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지금 CNN에서 말이죠. 조지아주 개표 상황과 관련해서 약간 지금 라이브로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네, 지금 한번 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편 투표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우편 투표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귀넷 카운티에서도 아마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해서 승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675표 차, 조지아주 표차가 그 정도 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김 소장님, 대선 개표가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뭐 지지자들 간의 시위, 뭐 폭력 사태, 결국 이제 이 미국 사회 내 이념 갈등에서 비롯된 건데 이 원인을 따지자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 대목이 가장 핵심 우리가 미국을 이해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미국이란 사회는 처음 시작부터 어떤 국적이나 혈연 이런 것이 없는 서로 각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모인 다인종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아프리카 흑인 노예까지 들여다가 또 해방시키는 바람에 흑백 갈등, 거기다 아시아 인종까지 넘어가서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인종 백화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학 갔을 때나 이럴 때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조화롭게 그 많은 인간들을 서로 포용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우리 속담에도 독에서 인심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경제적으로 미국은 그동안에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거를 뺏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확대 재생산 규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너진 게 바로 2000년대 중반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지배계층들의 그동안에 속으로는 존경을 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그 사람들의 질서와 디그니티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글로벌 위기를 자초하고 미국 병을 야기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붕괴됐고 이어서 나타난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백인 사회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도 이 헤게모니를 뺏기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이민자에 의해서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것을 이념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봐서 그동안에는 미국의 경제력 또 하나는 총기 문제가 사실 총이 있으면 역설적이게도 옆집에 쳐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째 강도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서 아예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문제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상대가 없어져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대목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아주 절묘하게 치고 들어와서 그 분노, 그 백인들의 상실감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됐고 4년 동안 전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인종적으로 갈라놓는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미국 정치 상황은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만인에 대한 어떤 전쟁 상태, 너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서로 합종 연행을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김 소장님이 총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좀 그걸 이지은 기자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미국 내에 이 총기 판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에선 사실 총기 판매가 늘 많았지만 폭스뉴스 집계를 한번 볼게요. 네네. 미국에서 지난 10월에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900만 정의 총기가 판매가 됐다. 죄송합니다. 190만 정. 190만 정. 예, 아유. 190만 정의 총기가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65%가 급증한 거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총기 판매량이 1,670만 정에 달해서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2016년이죠. 그때 최대 판매량 1,660만 정을 이미 넘어섰다고 이렇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우리 교민들 안전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이런 복잡한 미국 내 상황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뭐 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 일부가 또 이제 과격도 반 트럼프 시위대로 돌변하면서 좀 폭력 양상으로 바뀌게 됐고 결국 주 방위군까지 소집이 되는 일도 있었죠.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 We don't want you here. You're signed up to protect and serve us. Yeah. Burn all the fucking flags! 예, 심각한 모습을 보셨는데, 자, 안 교수님, 일단 대선까지는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을 고르는 문제였지만 이제 대선 이후 어떻게든 이게 이제 매듭이 지어지고 나서 과연 미국 사회가 다시 용광로 속에 다 녹아들 수 있겠느냐? 지금 뭐 약간 좀 회의적인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 그게 큰 이슈가 되어 왔죠.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약간 그 이분법적 어떤 접근 방식 하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면 난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만약에 이제 이분화되어 있고 상당히 큰 문제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생각이 또 나는데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다. 그럼 뭐냐 그러면 미국 사람 만나면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라. 하지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 정치 얘기하면. 왜냐하면 결국은 싸우게 되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CNN이나 언론 나온 거 보면은 저게 제가 알던 미국인가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 있다. 그만큼 갈등이 많이 생겼고 아까 또 제가 듣다 생각해 보니까 좀 또 게임 이론이 하나 떠오르는데 네네네. 마치 게임 이론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독수리와 매와 비둘기 게임이라는 게 있죠. 독수리, 매와 뭐냐면은 어떤 그 동물들이 경쟁할 때 생존 경쟁할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싸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그렇지만은 싸울 가치가 없다고 하면 서로 이제 물러나는 그 비둘기 전략을 치는데 지금 미국의 양상을 보면 서로 싸울 가치가 있다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치가 크게 없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어떤 정치적인 공방의 이슈가 많은 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그 정치화되어서 이슈들이 그 불필요하게 군역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약간 분쟁이 생긴다는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꼭 봉합해야 되고 뭐 트럼프가 재선을 성공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생활하실 때 대통령은 누구였나요? 제가 좀 오래 있었는데요. 네. 클린턴. 그때는 뭐 그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까? 아주 예. 아름다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그 미국 대선 지금 뭐 여파로 혼돈에 빠져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요. 네, 엎친 데 그렇습니다. 겹친 덕인데 좀 더 이 정정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뜩이나 미국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대선 이후 이틀째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통계를 볼게요. 현지 시간으로 5일에 하루에 새로 코로나 환자로 집계된 게 10만 1,200명. 전날 4일에는 10만 2,800명. 사상 최대거든요.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뭐 불복 시위까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많이 나오게 되면 예. 폭발적으로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지아주 개표 상황이 또 들어왔는데 463표 차까지 또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잠깐 이 얘기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자, 중국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중국에서는 미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죠. 자,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성훈 특파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중국, 조금씩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모양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재선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중국 측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러위창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 대선이 평화롭게 치러지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홍콩 매체에 따르면 우수춘 중국 남중국해 연구원장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새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다르게 접근할 것이며 긍정적인 방향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잉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장은 이 중미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 같은 기류는 이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뭐 중국 쪽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좀 뭐 트럼프 정부와는 많이 불편한 관계였는데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려의 목소리 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중국 주요 매체 중 하나인데 이 관찰자망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팡닝연구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싱크탱크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팡연구원은 바이든이 권력을 잡는다면 전략적 사고로 중국 문제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상대하기가 더 힘들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색깔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면 바이든은 중국을 더 많은 시험에 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미중 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든 뭐 쉽게 보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자, 중국 그 국민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 바이든 후보의 승기를 잡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 대선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그의 추락을 풍자하는 영상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닥에 뒹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양이죠. 그러자 결국 이 바이든 후보와 닮은 한 남성이 다리를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오늘 백악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을 조롱한 것이죠. 미 대선 결과 지도와 이 미국 주별 학력 수준을 표시한 지도를 비교해 놓고 학력이 높을수록 바이든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이 중국 네티즌들이 상당히 호응을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내용이죠. 미 대선 뉴스를 연해면 아래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반미 반트럼프 분위기가 거세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 중국 매체들이 미국 대선을 뭐 비판적인 기조로 보도하고 있다. 뭐 박 특파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런 기조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자의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잠시 보시죠. 이 사설인데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8에서 10% 가까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2.4% 더 많은데 그쳤다면서 이것은 미 주류 언론이 여론을 잘못 전달했고 또 여론조사의 질문도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매체의 이 후시진 편집장은 별도 칼럼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사회의 혼란상을 목도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좀 한번 알아보죠. 도쿄 윤서령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일본은 말이죠. 이번 미국 대선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아직까지 당선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에 굉장히 신중한 편입니다. 다만 오늘 석간신문을 보면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아사히 신문 석간 일면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크게 사용을 했는데요. 결국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전에는 막판 승부처 중 하나였던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동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불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면 칼럼을 통해서 유권자의 귀중한 의사를 무효로 단정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동을 지적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독재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이라면서 우편 집계를 부정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도 뭐 호의적이지 않군요. 자, 미국 이 대선을 계기로 일본 주식시장 뭐 크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주식시장의 니케이 평균 주가는 24,325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991년 11월 이후 약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니케이 평균은 나흘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불투명성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일본 정부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 악화된 미중 관계가 쉽사리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에 따른 통상 안보 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미중 양국이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밀월 관계를 이어왔던 아베 전 총리 4년 전에 트럼프 후보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축사를 이렇게 뭐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자, 스가 총리는 좀 어떻게 할까요? 네, 4년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지 30분 만에 이 아베 총리가 직접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전화 통화를 했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아예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 당선자 신분의 트럼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해서 법정 다툼까지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이 판가름 날 때까지 일본 정부는 축하 메시지 발표하는 것을 다소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봐가면서 정하겠다는 겁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당선이 확정되면 되도록 빨리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차기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방문은 내년 1월 이후 취임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 바이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의 삶과 외교 스타일. 김 소장님,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다는 사실
또 32년간 연방 상원 의원을 지낸 외교통이다. 뭐 널리 알려져 있죠. 자, 바이든 후보의 성격, 뭐 어떤 인간적인 매력,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지명됐을 때 당시 미국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마이너리티에 또 흑인 피를 타고 있었고 국민적으로 어떤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당시에 워싱턴 주류 정치인, 그것도 상원에서 38년이나 있었던 아주 노련한 이 정치인이 거기에 부통령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것은 이 양반의 그 평소 성향, 그러니까 자기 때가 아니면 절대 이 오버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는 오바마 대통령 때의 부통령으로서의 8년, 사실 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크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상원의 의장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도 이 바이든의 행적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아주 조용히 그림자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띄워주는 그런 형식이죠. 전형적인 외교관이죠. 국회에 38년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회의도 없이 상임위원회에 외교분과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외교관을 얘기할 때 외유 내강형이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그 속마음을 잘 표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이 정치적으로 잘 처신한다 이런데 특히 이념적으로 볼 때요. 저는 미국이 그래도 좀 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 후보 중에서 그동안 샌더스 후보도 있었고 엘리자베스 워런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갈라진 미국 사회를 화합할 수 있는 우선 인격적으로 굉장히 둘이 이 원만한 사람, 외유 내강형, 거기다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장 중도에 가까운 진보파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적지가 않아요. 다만 나이가 많아서 조금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나라하고도 그동안에 업무를 많이 해왔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했던 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런 면에서 지한파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독단적이고 어떤 적극적이고 한 것과는 정반대형의 리더십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철저한 2인자로서의 좀 오바마 대통령을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몸을 낮춰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이 바이든 후보의 삶을 쭉 훑어보니까 말이죠. 뭐랄까요, 참 평탄하지 않았다. 화려한 듯 보였지만 일단 가족사가 상당히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다. 이런 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죠. 그러니까요. 47년의 정치 경력을 갖고 있고 미국 나이로 29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0살에 최연소로 연방 상원 의원이 됐어요. 6년 임기인 상원 의원에 7번 내리 당선이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알다시피 부통령 8년을 지냈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좀 아픈 개인사가 있습니다. 네. 1972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지금 부인이 아닌 첫 번째 부인이 아이들 3명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제 쇼핑몰을 갔다 온 그 시점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상원 의원으로 처음 이겼을 때인데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아내와 돌밖에 안 됐던 막내딸이 숨졌고요. 그래서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두 아들들도 크게 다쳤었는데 이 아이들이 입원했던 병실에서 울면서 취임 선서를 했던 이 장면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들 기억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50년 동안 바이든이 이 슬픔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빚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남았던 보 바이든 첫 번째 아들이 2015년에 또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정치적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그렇죠. 같은 델라웨어주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치적인 후계자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숨지는 바람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이때도 대선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말이 많았는데 2016년에 대선 출마를 결국 포기를 합니다.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선 토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제 코로나로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10분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둘째 아들 헌터, 그때 살아남았던 헌터, 둘째 아들은 뭐 마약에 중독되는 그런 복잡한 사생활, 또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해서 뭐 국내의 사업을 했다는 의혹, 특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뒷돈을 받아서 해왔다 이렇게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차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차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어떤 동영상이 또 공개돼서 막판에 그렇습니다. 또 악재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안 교수님, 그 바이든 후보 뭐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바이든 후보 본인도 이런 유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오랜 정치 경력, 오랜 워싱턴 생활 뭐 이걸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네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저기 의회 쪽에 있는 사람 좀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뭐였냐면 워싱턴에 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상원의원을 오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예, 불문율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사를 보시면 상원의원에서 오래 한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면 오바마도 한 번 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기 부통 나온 사람도 한 번 한 것 같고 뭐 클린턴 같은 경우도 빌 클린턴도 주지사 하고 왔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약간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직업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든이 상당한 지지가 있는 이유는 어떤 그 사람 특유의 그 어떤 공감 능력. 그 사실 클린턴도 어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뭐 바이든 같은 경우 가족사 상당히 불행한 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도 겪었고 그러면서 뭐 코로나와 함께 어떤 공감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옆에서 뭔가 같이 공감해준 사람 어떤 그런 면에서 많은 지지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바이든 후보가 뭐 친절하다 또 뭐 스킨십이 좋다 그런데 너무 스킨십이 좋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여성들과 과도한 좀 친근감을 표시하는 문제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부통령 후보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리스 상원 의원, 안 교수님, 그 한때 뭐 여자 오바마로 불리기도 했던 인물인데 이 해리스를 기용함으로써 오바마 시절을 그리워하는 뭐 흑인 유권자 또 뭐 미국인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놨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나 이렇게 근무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 변호사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오랜 동안 강의도 강사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아카데믹 쪽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 어떤 검사 출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도 했고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달라서 검찰총장이 직선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검사를 했다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다는 의미는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또 보기 관점이 다른데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성향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이 그 정치 공학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또 나타난 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 부통령 할 때 그 흑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거기 같이 이제 초대받아 들어간 거고 이번에는 자신이 또 소수민족인 흑인 계통인 부통령 후보를 자기가 또 데려왔고요. 네. 경쟁자였던 사람을. 그러면서 어떤 민주당이 이제 미래 나아갈 때 어떤 인구 구성에서 라틴도 많이 생겼고 인구 구성 비례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마 큰 정치 공학적으로 많은 전략적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약간 제가 지난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 있을 때는 그 이런 말 있었어요. 그러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이 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90년대에 나온 영화들 보면은 꼭 블랙 코미디나 미국이 망한 영화 보면 좀비 영화 보면 항상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게 그 선입관이 깨지고 오히려 더 잘했다. 그래서 많이 깨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소수민족의 표가 상당히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김 소장님, 그 미국에 만약에 이제 바이든 후보 당선이 된다면 이 최고령 대통령 또 첫 흑인 여성 부통령, 이런 조합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텐데 이 조합 뭐 어떨까요? 어떤 평가를 받을 걸로 보십니까? 예, 현재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통령 후보 해리스 여사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지금 이 대통령 당선 예정자라고 그럴까요? 유력자인 바이든 후보가 나이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사실 더 많죠. 원래 본인이 미식 축구도 하고 다져진 몸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우선 이 나이 면에서 좀 젊은 부통령이 있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이 해리스 부통령이 혹시라도 대통령의 업무를 완전히 대행하는 사태가 갈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우선 그 나이 면에서 조합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사회에 갈라지고 분열된 그런 이 사회를 수습할 수 있는 특히 아프리카 그 흑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지금 조상이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것을 유독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해리스 대사가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인도 출신이란 말입니다. 지금 인도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아시아의 파트너로서 급속히 부상하고 뭐 있고 또 영어 문화권이고 인도의 이미지가 상당히 미국 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주변으로 지금 그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해리스 여사는 좀 중에서 조금 더 좌쪽으로 간 그래서 스펙트럼상 민주당의 여러 세력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후보가 좀 고령이다 보니까 일단 그냥 대독 부통령 뭐 이런 걸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의 선택지도 정말 180도로 바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향후 한반도 정세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이거는 제가 김 소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 그 사람하고 좀 친하다, 인연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은 뭐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사로서는 2000년 초반인가 2001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우선 그 회상할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 미국에서 재야 그 망명 생활을 할 당시부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미국 상원 국회의원이었던 바이든과 인연이 있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초청을 해서 여러 번 자리를 했었죠. 근데 특히 이제 이 자리에서 기자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넥타이를 교환한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을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형이에요. 이를테면 넥타이를 바꾼다든지 또는 다른 기억의 공감대를 갖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좀 연세가 많았지 않습니까? 수프를 먹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넥타이를 수프에 빠뜨렸어요. 그럼 사실은 그것을 본인도 짚기도 좀 어색할 텐데. 그러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바이든 당시 의원은 아주 멋있는 그 넥타이라고 이렇게 교환을 했던 장면. 이런 것은 아주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상당히 살벌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 그때도 기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우왕좌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천안문 사태에서 사열도 받기도 하고 또 미국의 TPP라는 환태평양 협회 이 공동체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그럴 때 만났는데 바로 바이든 당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줄을 서야 된다. 내가 외교 전문가로서 감히 충고하는데 이쪽 저쪽 우왕좌왕하다가 다 놓친다. 줄을 서라. 나는 한국에 이미 줄을 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줄을 서지 않고 중국에 줄을 서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외교관으로서는 하기가 상당히 선을 넘은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만큼 유화적인 표정 속에 안에 그 양반의 굳은
그런 어떤 이 강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친중파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바이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또 중국에 줄 서지 마라 또 이렇게 사실상의 좀 으름장을 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자, 안 교수님, 그렇다면 말이죠. 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외교위원회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뭐 컨택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사실 그게 무서운 사람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네네. 내부 사정을 또 상대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전략이나 어떤 대미 전략이나 어떤 걸 짤 때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미국 국내 사정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뭐 대북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약간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자, 일단 7년 전에 말이죠. 이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자격으로 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를 찾았었죠. 당시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특별히 한국에 뭐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자, 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W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e've grown together as our alliance has as well. An alliance born out of blood, sweat, and tears of our warriors and yours, standing side by side 6 decades ago, defending the integrity of this country. To this day, the American people still support, to the tune of billions of dollars, without complaint, 28,500 of our sons and daughters standing side by side with their Korean brothers and sisters, standing watch without complaint because they know, as difficult as it is, it's necessary in our interest. 자, 김 소장님한테 이거 좀 여쭤볼게요. 돈 문제입니다. 방위비 협상. 이게 좀 진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였는데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 한미 간의 이 방위비 협상 문제 좀 어떻게 풀릴 걸로 보십니까? 네, 바이든 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국의 한 언론사와 서면 인터뷰를 한 사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아주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 한미 방위비 인상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를 내세워서 동맹을 갈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문제를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맹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바이든 후보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전향적인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주목을 해야 되는 대목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외교적 수가 낮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탐 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 그거 5배로 올린다 하더라도 제가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 볼 때 그 규모가 한미 간의 교류 규모를 할 때 아주 미미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방위비를 내가 수백 배, 몇백 퍼센트로 올렸다라는 것을 국내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쇼맨십이 있었던 데 반해서 오히려 바이든 새 대통령 이제 될 수도 있는 이 양반은 방위비를 오히려 줄이면서 한국을 향해서 통상 압력 엄청나게 가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도 훨씬 한국을 상대로 무역 개방 압력, 통상 압력, 우리 원화 강세를 위한 이 환율 압력 이거 훨씬 더 많이 넣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코 간단한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어제 이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돼 왔던 이 북미 간의 협상 이거 완전히 뭐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이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또 지난 3년간의 그런 어떤 그 성취, 정상 차원에서 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그런 합의와 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런 어떤 성과들을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히 추구하고 있는 그 비핵화, 영구적 네. 평화가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의 우리 외교적 정부와 노력을 외교부의 기울여야 역할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교수님, 이 미중 관계 말이죠. 일단 뭐 앞서 중국 현지를 뭐 연결해서 특파원 얘기도 들어봤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다. 이번에 뭐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친중파다라는 많이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미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대미 관계의 어떤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걸 보는 이유는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아니면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간에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약간의 그 반중 정서가 있고 네. 특히 미국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존심이 있는데 중국이 계속 자기들 어떤 그 헤게모니에 도전한다라고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신호를 보내야겠다,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겠다. 우리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는 어떤 그런 권력을 우리의 어떤 세계 슈퍼파워라는 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미국의 자존심 네네. 그런 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그런 정서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저희 뉴스 특보 시간이 거의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지은 기자, 지금 조지아주 개표 상황. 정말 뭐 제가 뭐 이 방송 중에도 뭐 이 진행 상황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자 일단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조지아가 남아 있는 경합주 중에는 개표가 제일 많이 됐죠. 네네. 99% 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개표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동률이죠, 여전히. 네네. 49.4%를 득표하는 걸로 두 후보가 나오는데 투표 차이가 네네. 개표 표 차이가 지금 463표 차로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자정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조지아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에서 했던 것처럼 추월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역전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선거인단을 가져가면서 270보다 하나가 모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주든 그 다음에 이기기만 하면 하나만 더 이기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바다주가 일단 선거인단이 6개죠. 6개죠. 예. 현재로서는 거기가 가장 또 근접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일단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뭐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일단은 추격을 다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463표.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언제든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표차가 됐습니다. 예,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이어지는 특집 정치부 회의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안녕히 계십시오.